네, 네 분 패널 함께하겠습니다.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신성범 전 의원,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박진영 숙명여대 개공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 현재 사전투표 살펴봤는데요. 11시 기준으로 3.6%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투표율은 지난 대선 때 11시에는 5.4%였는데 거기에 비하면 좀 낮고, 이 앞번 지방선거 때는 11시에 2.9%였는데 그때보다는 좀 높은 그런 투표율이네요. 이은영 소장님, 이번 네. 투표율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는 좀 낮아질 것 같고요. 지난 지방선거 18년일 때가 60.2%였는데 지금 이번 지방선거는 한 50대 초반 정도, 53에서 5 사이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대통령 그 지지율, 그리고 이제 그 지방선거의 성격과 관련한 여론조사들 보면은 보통 지금 국정 안정이나 또 대통령 긍정 평가가 한 50대 초반이 나와요. 그래서 그 흐름하고 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약간 민주당 쪽의 지지 흐름이, 그러니까 투표 의향이 조금 꺾여 있다고 볼까요? 네, 그래서 지난 지방선거보다는 조금 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율이 높은 것과 낮은 것 둘 중에 어느 쪽에 더 유리한가, 이런 것도 대체로 분석이 됩니까? 일단은 대체로 높으면은 민주당 쪽이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지지층의 결집 현상이 이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지금 정당 지지도나 이런 거 보면 민주당 지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동표로 간 표심이 투표를 하러 나오면은 전체 투표율이 올라갈 거고, 그럼 민주당이 좀 유리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투표율이 높은 게 오히려 민주당에 더 유리할 거다. 네. 그러나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지난번 지방선거보다 투표율이 더 낮아지지 않겠냐. 네. 근데 이제 지방선거 사전 투표율 이 앞번과 비교해 보면 현재는 조금 더 높은데 언제 끝나봐야 알겠죠. 그렇죠. 이게 지금 2018년 사전투표가 20.1%로 끝났고요. 예. 전체 투표율은 60.2%였어요. 상당히 역대 그 지방선거에서는 좀 높은 흐름이고요. 지난 지방선거가 아무래도 그때 17년 그 대선 이후에 그 효과가 있어가지고 높았던 것 같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방선거는 대선, 총선, 지선 세 개로 놓고 보면 투표율은 항상 좀 낮은 편이에요. 상대적으로. 지금 투표율을 이렇게 보면은 가장 높은 곳이 전남입니다. 그리고 전북, 경북, 강원, 충북 이런 순서인데, 또 가장 낮은 곳은 대구, 광주, 경기, 부산, 세종 이렇게 나와요. 광주가 또 가장 낮은 것도 지난번 대선과는 좀 달라 보이네요. 여기 이제 사전투표인데 사전투표에서 그런 것도 있고, 이 지난번 대선 때도 전남이 가장 높았었거든요. 사전투표 시작할 때 보면. 그래서 지금 지금 낮은 데들이 아마 본투표 때는 또 올라갈 수가 있어요. 호남권 같은 경우는. 예. 그런데 이제 광주, 전남, 전북, 대구 이런 곳의 투표율이 좀 낮은 이유는 어느 정도 승부가 예상되는 곳이라 그런 점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보통은 이제 호남이나 영남은 예선이 본선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 지지층, 특히 또 이제 진보 지지층이 좀 투표장으로 나가기에는 당의 그 모습이 너무 좀 혼란스럽고 불만을 많이 주는 모습이어서, 그래서 아직은 사전투표에 그렇게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신성범 의원 사전투표 하고 오셨나요? 저는 아직 못했습니다. 근데 설명 잘 해주셨는데, 보통 지방선거 올해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인데 대선은 물론 총선 때보다도 쭉 떨어지는데, 다만 사전투표는 저는 많이 올라갈 거예요. 올라간다 하면 2018년도에 20%보다 올라갈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사전투표의 효용에 대해 사람들이 인지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지난번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 때 최종 투표는 77%였는데 사전투표 36%였잖아요. 37%였으니까. 36.9. 그러니까 적어도 대선 때부터 찍을 사람의, 그러니까 투표할 사람의 2명 가운데 1명은 사전투표를 했단 말이에요. 이 효용이 입증된 다음에 이번에도 저는 조금은 더 사전투표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현영 소장 말씀하신 대로 50% 중반쯤으로 본다면
사전 투표율도 20 한 3, 4에서 머물지 않을까 하는 예. 생각이 들고 결국은 이 싸움은 뭐냐면 아시는 대로 투표율이다. 예. 투표율 중에서도 지지자층 좀 더 좁히면은 민주당을 적극 지지하는 40대가 투표장에 많이 나가느냐 60대 70대 이상이 많이 나가느냐 승부다라고 예.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은영 소장 사전 투표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네. 추세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구조사할 때 사전 투표는 또 포함이 안 되잖아요. 저 포함은 안 돼도 그래도 이제 그 기존 데이터 워낙 조사들은 이제 그 출구 조사하는 회사들은 미리 다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반영을 해서 가중 보정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대선은 정확하게 맞췄는데 지방선거는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예. 예, 지금 떨면서 할 거야 아마 지금. 네. 지금 이번에는 출구조사를 6월 1일 저녁 7시 30분에 네. 그때 발표할 예정인데, 네. 지금 사전투표 잠깐 보면은 14년은 사전투표 지방선거 때 11.5%였고 18년에 20.1%. 그래서 아마 올해 그 사전투표율은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20% 상회할 것 같아 보입니다. 네. 하여튼 전체 투표율의 절반을 차지하는 그러니까. 것이 사전 투표가 되다 보니까 사전 투표율이 더 중요해졌는데,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뭐 부정선거 주장 같은 것 있을 때 사전 투표를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그런 얘기 했는데 지난번 대선 끝나고는 이제 완전 그런 얘기는 좀 사라졌죠. 예. 저는 그게 이준석 대표의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사전 투표 괴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걸 그냥 일거에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비합리적인 근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사전 투표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고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주로 보수 지지층이었는데 그걸 없앰으로써 사전 투표도 보수 지지층이 많이 하게 만들었으니까 결국은 보수 지지층이 한 분이라도 더 투표장에 가는 효과를 내게 된 거죠. 예. 예.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때 사전 투표했잖아요. 부산에서 하셨습니다. 예. 오늘도 보니까 이제 뭐 김은혜 후보랑 다 사전 투표하는 예, 모습 예. 보이던데 사전 투표율이 갈수록 더 높아질 거예요. 그렇죠. 편하잖아요. 네. 예. 또 이틀이나 되고 어디서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엔 또 주말이 포함이 돼 있고. 박진영 교수도 사전 투표하실 생각입니까? 저도 뭐 내일 할까 생각 중입니다. 네. 뭐 안 할까도 생각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투표를. 저는 그 지방자치를 오래 해본 사람으로서 역대 가장 최악의 지방자치 선거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일단은 이 흔히 하는 말로 이게 우리 지방자치 선거를 정치학으로 이제 소프트 팔리틱스, 생활 정치 이런 식으로 예. 표현을 합니다. 이제 민생 복지 공약이라든가 이런 것도 내고 또 뭐 지방 분권 균형 발전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여야를 통틀어서 그런 공약 하나 제대로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뭐 이 윤석열 정부도 초기 대통령 현재는 한 50%를 넘었습니다만은 대통령 지지도도 낮고요. 그리고 또 야당이 하는 행태도 지리멸렬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야가 모두 저는 지지층들이 투표장으로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투표율도 상당히 낮을 것 같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제 교육감 선거. 과연 이렇게 누군지도 모르고 하는 선거를 해도 되는가? 그래요. 라는 저는 한계점에 다다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지방선거 하는 방식의 문제를 좀 근본적인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보니까 신성범 의원 그 기초의원들 같은 게 무투표 당선된 곳이 많더라고요. 이게 참 이거 언제 한 번은 아까 말씀하신 교육감 선거 포함해서 무투표 당선 문제 이런 조금은 언론이나 좀 장기적으로 보고 국회의 정치개혁 특위의 그냥 원론적인 촉구가 아니라 정치학자들 이런 분들이 좀은 현실적인 제안을 해서 좀 저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좀 진지하게 봐야 되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 아시는 대로 누가 이겼니 졌니 하고 끝을 딱 내버리니까 그게 이어지질 않는데 국회 정치개혁 특위가 한 번 더 좀 장기 과제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이 무투표 당선이 많다 보니까 좀 걸러져야 할 그런 전과라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경력이 있는 후보들이 제대로 선거도 치르지 않고 당선돼서 기초의회에 진출하고 양당의 거대 양당이라 흔히 구조라고 표현하는 부분하고 연결돼 있는데 어느 지역에 가면은 공천만 받으면 거의 뭐 그냥 무투표 당선되기도 하고 실제로 일부 뭐 경쟁도 약하고 심지어는 경쟁 자리 안 나오니까 무투표 당선돼 이런 경우는
참 저도 뭐 많이 공천도 해봤습니다만 이게 좀 예. 주민들의 의사와는 분명히 반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분들의 의회에 들어가서 견제를 안 받다 보니까 그냥 또 사고도 내는 경우가 예. 왕왕 있어요. 이은영 소장 여론조사를 보니까 전남 지역, 전북 지역 같은 경우에 네. 무소속 후보들이 기초단체장에서 좀 강세를 보이는 게 많더라고요. 네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좀 많이 당선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이제 아이들도 이제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20대들인데 좀 선거 이제 그 정보를 좀 자세하게 들여다 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나이 또래 후보가 나온 사람은 재산이 얼마인지 뭐 무슨 일을 했는지 그걸 꼼꼼하게 보고. 근데 그 저희 아이 얘기 들어보니까 2명의 후보가 나왔는데. A당 후보는 그 경력에 그 음주운전 경력이 있고 예. B당 후보는 또 보니까 폭행 전과가 있고 어. 이런 누굴 찍어야 되냐 이럴 때 이제 무소속 후보라든지 기타 후보로 눈이 갈 수밖에 없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당 그 야당이지만 이 지역에서는 여당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지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공천을 못 받았을 경우에 무소속으로 다 나와버리니까 그런 분들이 또 표심이 얻어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예. 박진영 교수 지방자치 전문가시니까요. 혹시 이 지방선거를 할 때와 대선이나 국회의원 총선을 할 때 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기준의 차이가 좀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어떤 것을 기준을 삼는 게 좋을까요? 저는 뭐 실제로 이 대통령 선거라는 것은 국가 운영에 관한 일이고 지방자치 선거는 지방 운영에 관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범주가 다르기도 하고 이제는 과거처럼 대통령이 누가 됐다고 해서 특정 지역에 뭐 예산을 많이 준다거나 국책 사업을 많이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됩니다. 구조적으로 예산의 분배부터 지방세와 국세를 이제는 지방세를 많이 줘가지고 지방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지방에 예산을 많이 따온다 이게 아니라 지방을 발전시킬 기획력이 있는 사람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역 일꾼. 그렇죠. 예. 네네. 근데 지역 일꾼 잠깐만요. 지역 일꾼 가지고 지금 이번 선거 특히 뭐 연고를 떠나서 출마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 가지고 논쟁들을 많이 하던데 그 지역에 연고가 있고 오래 사는 사람이 지역 일꾼입니까? 그 지역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해야 할 수 있는 사람이 지역 일꾼입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저는 뭐 연고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오래 살아야 된다고는 보지 않는데요. 다만 이 지방자치 선거는 지역 공동체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 나오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좀 근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하고 연고하고 어떻게 달라요? 연고는 그냥 지역에 사는 거고 예. 지역 공동체라 하면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집행해 본 경험이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정치에서 뜬금없이 연고도 아닌데 와가지고 찍어주세요 하는 것도 유권자들에 대해서 좀 실례 아닌가 싶기도 해요. 국회의원만큼은 사실은 연고란 지역 연고라는 개념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도 제한을 안 두는 이유가 제가 뭐 서울에 있으면서도 경남 갈 수도 있는 것처럼 그건 다른 건데 다만 지방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 속사정을 알 수 있을까 저 후보가 그 대목은 좀 의문은 남는데 저는 기초의원 특히 구의원이나 군의원, 시의원 이런 의원 같은 경우는 큰 거보다는 정말 제가 살아보니까 말이죠. 이런 거예요. 결국은 가로등, 뭐 가로등은 서울은 박습니다만 지방 같은 경우는 아직 가로등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건널목, 그다음에 예쁜 거리, 그래서 사실은 광고판 이런 게 중요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의회, 군의회, 도의회 같은 데 가서 이야기하면서 현실에 밀착하는 거. 저는 이 대목에서는 여성 의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저는 중요할 수 있다고 보는 편이에요. 사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기회가 되면 저는 기초의원은 여성을 많이 공천하는 게 맞다. 남성들이 못 보는 걸 여성의 섬세한 시각에서 생활 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건 저는 지방 정치의 본령이라고 해요. 그게. 윤희석 대변인 사실 이번에 그 대선 주자들이 막 나와서 선거를 치르는 통해 지방선거가 조금 가려진 측면이 있는데 유심히 들여다보면 이번에 기초의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여야 모두 젊은 층 공천을 꽤 많이 했더라고요. 예. 젊은 층의 진출은 바람직하다고 봐야 되겠죠? 당연히 바람직하죠. 인구 구성 면에서도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의회에 들어가는 어느 레벨의 의회이든 간에 그건 맞는데 이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 젊다고 다 그게 벼슬이 되는 건 아니니
젊더라도 아예 학생이 그럴 수는 없는 거고요. 물론 뭐 18세부터 할 수는 있지만 뭔가 젊다고 기준을 삼는 뭐 30대라든지 뭐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진짜로 사는 경험, 자 본인이 뭐 예를 들어 갑종 근로소득세를 내봤든지 예를 들어 누구 밑에서 일도 좀 해보고 자기가 사업도 좀 해보고 이런 경험이 있는 분이 나가는 게 좋지. 소위 말해서 정치판 언저리에 있다가 정치 경력을 삼기 위해서 뭐 기초의회부터 한다든지 광역의회부터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그냥 거의 대부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네. 그게 힘들고 아까 신성보 의원께서 여성 공천 말씀하셨는데 제가 4년 전에 지방 공천을 해봤거든요. 예. 맞는 말씀이에요. 여성들이 아이디어가 엄청 많아요. 근데 그런데 안 해요. 막 싫어한단 말이에요. 이 판에 끼기가 싫어한단 말이에요. 네. 그 분위기를 이 정치권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하고 싶은 청년들조차 안 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청년이라는 이유로 그렇지 못한 분들로 대체되는 분위기가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비례 여성을 좀 더 늘리는 것은 어떨까요? 비례가요. 예를 들어 구의회 경우에 한 명이 뽑혀요. 한 당에서 그러니까 두 명을 뽑는데 네. 그러면 결국 한 명 한 명이고 여성이 먼저 나오는 걸로 권고 규정이 돼 있으니까 여긴 다 둘 다 여성인 건 맞아요. 네. 예, 맞는데 그 뭐 정원을 흘리는 방법밖에 없죠. 그러면 다 여성이니까.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지방선거, 보궐선거, 판세 그리고 또 관심 지역에 대한 지지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지요. 먼저 이은영 소장님, 네. 이번 지방선거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 그리고 정당 지지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평가 이런 것들이 다 사실 판세를 가름할 변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은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중요한 변수 지표 요인인데요. 네. 갤럽이 지난 17, 19일 날 한 조사를 보면은 대통령 지지율 51%, 긍정평가 51%고 부정평가 34%, 예. 부동층이 15%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당 지지도가 또 중요한데요. 국민의힘이 43%, 민주당이 29%, 정의당이 4%, 무당층이 23%가 나왔어요. 그리고 국정 안정을 위해서 여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는 의견이 52.2%, 견제를 위해서 야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39.8%가 나와서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대통령 헌임은 시즌에 지금 지방선거 있다 보니까 국정 안정을 위해서 여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자 이게 한 50% 초반대로 나오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그 판세 조사들 나온 것들 보면은 약간 그 흐름을 같이 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또 정부 출범 이후 얼마 되지 않아서 치르는 선거이기 때문에 여당한테 좀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윤희석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가 이제 50%를 넘어섰는데 사실 높게 출발해서 내려가는 것보다는 낮게 출발해서 올라가는 게 더 낫죠. 훨씬 낫죠. 예, 훨씬 낫고 그 추락하는 그 지지율을 막을 방법은 없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흐름이 그냥 견조해요. 보면 그러니까 아직도 그 대선 결과에 대한 앙금이 남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가는 거에 약간의 뭐 브레이크가 걸렸다고는 할까요?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예. 점차적으로 조금씩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상황 판단해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선거가 지방선거니까 대체적으로는 이제 견제냐 안정이냐 이게 가장 큰 이슈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박진영 교수? 그런데 그렇죠. 그렇게 야당이 프레임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대선 연장전 성격으로 좀 가져간 측면이 있었어요.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출마하면서 생긴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지금 이재명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게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잖아요. 여당은 안정론, 야당은 견제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공수가 뒤바뀐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당조차도 국책 사업이라든가 지역개발 공약이라든가 이런 것들 제대로 못 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형적인 정치 선거, 대선 2라운드가 된 건데 이거 결국은 국민들에게 표저는 피해로 돌아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략을 누가 잘못 짠 것 같습니까? 글쎄요. 뭐 손바닥이 마주쳐서 나는 거니까 여야가 둘 다 저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네. 민주당이 조금 보면 판단을 조금 냉정히 못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이쪽에 윤석열 대통령 측, 여당 측이 뭐 실수할 거라는 걸 가정했는지 몰라도 지금 여기는 뇌관을 조금씩 다 제거를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가장 부정적이었던
집무실 이전 문제도 시간이 가면서 오히려 다른 측면이 부각되고 있고 정호영 장관 후보자를 자체 자진 사퇴시켰고 이번에 여성 장관이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자마자 여성 장관 2명의 식약처장까지 3명을 여성으로 임명해 버리고 5.18에 참석했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부정적 요인들을 해가는 이런 게 좀 득점 요인이 생긴 거고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냉정하게 사실은 이번에 6.1 지방선거 어떻게 보면은 공표할 수는 없지만 내면적으로는 승부를 포기한다 그럴까? 좀 더 장기적으로 봤어야 돼요. 2년 후, 좁게 2년 후, 길게는 5년 후를 내다보고 크게 갔어야 되는데 당내에서 이런 그런 뭐라 그럴까? 예. 지금 24만 표 그 부분을 그 분이랄까 이런 걸 못 사귄 측면이 좀 그래요. 있어 보여요. 근데 윤희석 대변인 사실 이제 선거 사령탑이라고 하면 이제 국민의힘의 선대위원장이 있고 대표도 있고 원내대표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심정적으로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총 지휘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경험도 짧고 국회의원도 한 번 하지 않았는데 지금 신성범 의원이 지적했듯이 이렇게 던지는 수들이 정말 정치를 몇십 년 한 그런 사람 못지않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도 있고 해법이 간단한 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막 얽힌다고 저는 봐요. 정치 오래 했으니까 여의도에서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하는 것보다 간단하게 여성이 부족해? 그럼 다 여성으로 해. 이런 간단한 해법으로 뭐 물론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시원시원하다. 금방 받아들이네. 이런 게 훨씬 더 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게 정치의 역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은영 소장 이번에 인사 논란 같은 것 매듭 짓는 방식 그리고 여성 장관 후보자 임명 이런 부분들도 변수가 되겠죠. 그렇죠.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제 그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부분이 좀 쟁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네. 봤는데 오늘 또 윤 대통령이 그걸 바로 또 이제 정정 메시지를 냈더라고요. 아, 그랬나요? 예, 청와대는 그러니까 이거를 설치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그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걸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잘못을 하면 지적을 하면 바로는 고친다. 이런 지금 이미지를 주고 있어서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추진력인가? 이렇게 지금 약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볼 그런 수 형성된 있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문제는 지적하니까 바로 고친다. 까지면 참 좋은데 네. 가로 열고 선거 앞뒀을 때만 이제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있는 그렇죠. 거죠. 아니 근데 그러면은 지금 우리 지역 차별 문제는 왜 빨리 안 고치세요? 박지원 원장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 대한 민감도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저는 그 저발전 지역이라든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철학적 저는 변화로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 차별 문제는 가로 열고 지방선거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이 임시 방편에 언론 민감도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고 지역 발전을 고르게 하겠다는 차원에서 저는 이 소외된 인사를 고쳐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여성 문제 지적했더니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치는 모습 참 보기 좋았죠. 그렇지만 이제 그걸로 봤을 때 그동안에 능력만 했던 그 인사 기준의 변화도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뭐 지역 할당 안배 이런 것 전혀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도 들여다봐야 되는 거구나 해서 고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보죠. 그러니까 이제 1부 마칠 시간이 됐는데 2부에서는 좀 주요 지역 관심 지역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